북한에서 탈북하면 3대가 처형당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 권력자의 가족을 24시간 지키는 경호원이죠.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고 해외 도피 루트도 차단된 그들에게 탈출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어느 새벽 5년간 평양 최고 위층을 경호하던 30대 남자가 영하 20도 두만강을 기어서 건넜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고 경비견이 지저대는 가운데 그는 작은 노트 하나만 가슴에 품고 목숨을 걸었어요. 과연 그 노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고 3대 처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세상에 알리려 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심부의 한 저택 경비 초소에 서 있었어요. 귀 속 무전기에서 갑자기 긴급 신호음이 울렸죠. 박철민 동무, 내일 오전 9시 보위부로 출두하시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어제 함께 근무하던 김일철 동무가 연행되었거든요. 그는 제 동기였고 8년을 함께한 동료였어요. 새벽 2시에 보위부 차량이 와서 그를 데려갔죠. 이유도 모른 채로요. 저는 그의 빈자리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제 손에 든 권총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총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는데 이제 그 나라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산광산에서 철을 캐셨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옥수수를 키우셨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잠을 잤죠. 저녁이면 아버지가 광산에서 돌아오셨어요. 철민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아버지는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손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어머니는 옥수수죽을 끓여주셨어요. 설탕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죽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저는 그 맛을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힘이 셌습니다. 친구들과 씨름을 하면 늘 이겼고 달리기도 제일 빨랐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죠. 철민이는 군인감이야. 나라를 지킬 인재다.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6살 되던 해 저는 입대했어요. 인민군 제국군단 소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죠. 우리 아들이 군인이 되다니 이제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어머니는 우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철민아, 밥 굶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거라. 편지 자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 생활은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뛰었고 하루 종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배고팠죠. 배급은 부족했고 가끔 풀뿌리를 캐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훈련에서 늘 1등을 했어요. 사격은 백발백중이었고 팔굽혀펴기는 200개도 거뜬했습니다.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철민 동무, 동무는 모범 군인이요. 당에서 동무를 주목하고 있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2015년 봄, 특수부대 선발 시험이 있었어요. 300명 중 10명만 뽑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합격했죠. 중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박철민 동무, 수고했소. 동무는 인민군의 자랑이요. 저는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부대원이라니. 이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특수부대에 선발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저는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가는 훈련, 30km 행군, 실전 격투술까지. 손에 피가 나고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저는 견뎠어요. 2017년, 저는 부대에서 모범 군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표창장도 받았죠. 연대장이 직접 수여하셨어요. 박철민 동무, 조국은 동무를 기억할 것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18년 여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연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철민 동무,
축하하오. 동무는 평양으로 발령받았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양이라뇨? 호위 사령부에서 동무를 원하오. 최고의 영예요. 최고 지도자를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요. 저는 곧바로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으로 받들겠습니다. 평양. 그곳은 모든 북한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갈 수 있다니 저는 떨렸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뒤 평양으로 떠났어요. 부모님은 기뻐하시면서도 걱정하셨습니다. 철민아, 평양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조심히 임무 수행하거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제게 옥수수 가루를 싸주셨어요.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어라. 우리 아들. 저는 그 가루 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이 지나갔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죠.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자부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말이에요. 평양에 도착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기차역은 무산과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고 깨끗한 도로에는 차량들이 다녔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깔끔한 옷을 입은 여자들. 무산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호위 사령부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숙소는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복도는 반짝거렸고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이 있었죠.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식당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밥과 국이 나왔습니다. 반찬도 4가지나 있었어요. 김치, 나물, 두부, 그리고 고기까지. 저는 고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군대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것이었거든요. 동무, 왜 그렇게 놀라우? 옆자리 경호원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황급히 고기를 먹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고기를 먹어보셨을까요? 다음 말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호위 사령부 교육은 특수부대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경호 원칙, 위험 감지법, 암살 시도 대응 훈련까지 모든 게 실전이었죠. 교관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경호원은 벽이 되어야 하오. 생각하는 벽이 아니라 움직이는 벽이오. 본 것을 말하지 말고, 들은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오직 임무만 수행하시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벽이 되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났어요. 졸업식 날 중대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이었죠. 동무들, 특별 임무를 부여하겠소. 그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앞으로 동무들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경호하게 될 것이오. 이 일은 최고 기밀이며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가족에게도 안 돼요. 친구에게도 안 돼요.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동무들뿐 아니라 동무들 가족도 처벌받을 것이오. 우리는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충성. 저는 긴장되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경호하는 걸까요? 이틀 뒤 첫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 제복을 받았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셔츠, 빛나는 구두까지.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무산의 가난한 광산촌 소년이 이렇게 변했다니.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함께 임무를 맡은 동료들도 긴장한 얼굴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8시, 저는 선임, 경호원 리성호 동무와 함께 차량에 올랐어요. 긴장하지 마시오, 박 동무.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떨리오. 하지만 임무에 충실하면 돼요. 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들은 것을 판단하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평양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대동강이 보였고 웅장한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김일성 광장도 보였죠. 우리는 점점 더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 초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검문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죠. 차량 내부도 검사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곳은 보통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정원이 보였어요. 잘 가꿔진 나무들, 분수, 색색의 꽃들.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무산에는 이런 정원이 없었어요. 평양에도 이런 곳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런 곳이 북한에 있다니. 저는 건물 옆 경호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그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철민 동무지요. 저는 김일철입니다. 함경남도 출신이요. 저는 반가웠어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 출신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죠. 잘 부탁하오. 그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무전기에서 신호가 왔어요. 대상 이동 준비. 우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성호 동무가 말했어요. 박 동무, 차량 옆에 서시오. 그리고 절대 대상을 직접 보지 마시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서 있으시오. 저는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차량 옆에 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 잘 듣겠습니다.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12~13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히 묶여 있었어요.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옆에서 따라오고 계셨죠. 아이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저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탔습니다. 저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호송 차량에 탔어요. 앞에는 아이가 탄 차가 있었고 뒤에는 또 다른 경호 차량이 따라왔죠. 완벽한 호위 대형이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어요. 교통 통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평양 시민들은 길가에 서서 우리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타고 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검은 유리창 때문에 안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학교였어요. 건물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운동장도 넓었습니다. 일반 학교와는 달랐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경호원들이 이미 학교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리성호 동무를 따라 학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박 동무, 이 복도를 맡으시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오. 저는 복도 끝에 섰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다리가 아팠지만 저는 참았어요. 경호원은 피곤함을 느껴서는 안 됐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2층에 올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미리 점검하러 갔어요. 주방을 확인하고 식자재도 검사했습니다. 모든 게 안전했어요. 아이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학생 2명과 함께였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주변의 경호원들, 특별히 준비된 식사, 따로 마련된 테이블이 그 평범함을 부정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교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시 차량 옆에 섰습니다. 아이가 나왔죠. 이번에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왔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죠. 저는 차문을 열었어요. 아이가 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차량에 올랐어요.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상점들이 보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이 낡아 보였어요. 상점들도 썰렁해 보였죠. 제가 아침에 본 저택의 화려함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마, 박철민. 너는 경호원이야. 저택에 도착했어요. 임무가 끝났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김일철 동무를 만났어요. 첫날 어땠소? 그가 물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잘 끝났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곧 익숙해질 거요. 이 임무는 특별하오.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분을 지키고 있소.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본 것을 밖에서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화려한 저택, 깨끗한 학교, 그리고 아이. 저는 그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산의 가난한 소년이 이런 임무를 맡다니.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저택의 풍요로움과 거리의 궁핍함. 그 대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저는 경호원이고, 경호원은 본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할 뿐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양 생활은 좋습니다. 임무도 잘 수행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화려한 저택, 특별한 아이.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쓸 수 없었어요. 말할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저택이 보였어요. 분수, 정원, 깨끗한 복도, 그리고 무산의 우리 집이 떠올랐죠. 좁은 방, 낡은 아궁이, 옥수수죽.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까요? 저는 충성스러운 경호원인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구보를 뛰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사격 훈련도 했어요.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달리는 내내 저는 어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 의문을 품은 채로 임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것이요.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고 그것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봄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6개월째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이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했고 위험 요소도 미리 제거할 수 있었어요. 상관들은 제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박철민 동무, 모범적이요.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저택 정문 경비를 맡았죠. 오전 10시쯤 큰 트럭이 도착했어요.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검문을 했어요. 무슨 물품입니까? 식자재입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트럭 뒤를 확인하러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수입 과일, 고급 고기, 신선한 채소들. 상표를 보니 중국산, 일본산, 심지어 유럽산도 있었습니다. 오렌지, 포도, 쇠고기, 연어까지. 저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무산에서는 옥수수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확인 끝났습니까? 운전사가 물었어요. 예. 들어가십시오. 저는 트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 김일철 동무와 교대했습니다. 철민아, 오늘 트럭 봤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봤습니다. 매주 저렇게 와. 일주일치 식자재야.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놀랐어.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지.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일철 동무. 이게 정상인가요?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철민아, 그런 질문 하지 마. 우리는 경호원이야. 생각하지 말고 임무만 수행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허락된 귀중한 시간이었죠.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민아, 거기 밥은 잘 먹니?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요? 요즘 배급이 잘 안 나온다. 옥수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이웃집 할머니는 풀죽을 끓여 먹으신데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너는 내 일이나 잘하거라. 우리는 괜찮아. 어머니는 기침을 하셨어요. 어머니,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먼지 때문에 그래.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오늘 본 트럭의 수입 식품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풀죽 이야기가 겹쳤죠. 며칠 후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간다는 거였어요. 정기 검진이었죠. 저는 병원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평양의 한 병원으로 갔어요. 특수 병동이었습니다. 일반 인민은 올 수 없는 곳이었죠. 병동은 놀라웠어요. 복도는 깨끗했고 의료 장비도 최신형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간호사들도 웃으며 일했죠. 저는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검진실 밖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의사들이 아이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영양 상태도 완벽하고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진이 끝나고 저는 아이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차량으로 가는 길에 일반 병동을 지나쳤어요. 저는 실수로 그쪽을 봤습니다. 창문으로 안이 보였어요. 침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환자들은 바닥에도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부족해 보였어요. 한 할머니가 신음하고 계셨고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동무, 왜 서 있소? 리성호 동무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황급히 따라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박혀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특수 병동의 깨끗함과 일반 병동의 참혹함.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량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지키는 게 정말 옳은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박철민. 너는 경호원이야. 판단해서는 안 돼. 하지만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일철 동무와 야간 근무를 섰어요. 우리는 저택 후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조용했죠. 철민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뭘 봤지?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표정을 봤어. 일반 병동을 봤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철 동무, 이게 정상인가요? 같은 병원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민아, 그게 현실이야. 이 나라는 원래 그래. 특권층과 일반 인민은 다른 세상에 살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평등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배운 것과 현실은 달라.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충격받았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정말 제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철민아, 조심해. 일철 동무가 경고했어요. 이런 생각을 밖에서 하면 안 돼. 보위부가 알면 우리 끝이야. 그냥 임무만 수행하자. 생각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한번 시작된 의무는 멈출 수 없었어요.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2년째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능숙한 경호원이 되어 있었죠. 신입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공항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전세기가 도착했고 아이가 내렸죠. 손에는 큰 가방 여러 개를 들고 있었어요. 면세점, 쇼핑백도 잔뜩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디올, 에르메스,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들을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쇼핑백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재빨리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아이의 눈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15살이 된 아이는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지만 동시에 지쳐 보이기도 했어요. 예, 동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짐을 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가방 하나의 값이면 무산 마을 사람들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양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여름인데도 사람들은 마른 것 같았어요. 옷도 낡아 보였죠.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신발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보지 말자. 박철민. 내 일이 아니야. 그날 밤 김일철 동무와 다시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철민아, 오늘 공항에서 힘들었지? 그가 물었어요. 네, 나도 알아. 그 가방들 보면 기분이 이상해져. 우리 가족들은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경호원은 근무 중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됐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철 동무, 담배 끄세요. 들키면 안 돼요. 알아. 근데 철민아, 너는 가족들 요즘 어떠냐고 물어본 적 있니? 저는 멈췄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만 하세요. 그게 진짜 괜찮은 걸까? 그가 물었어요. 내 고향에서는 아사자가 나왔대. 비공식이지만 확인된 정보야.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사자요? 그래. 굶어 죽은 사람들. 함경도에만 수십 명이래. 여기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는 담배를 끄며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 안에서는 해외 명품 쇼핑을 하는데 우리 동포들은 굶어 죽고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규정 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장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아이가 탄 차량이 장마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시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대부분 낡은 옷이나 중국산 생필품이었죠. 한 아주머니가 옥수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영양실조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와 제가 경호하는 아이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죠. 한 아이는 해외 명품을 사고 다른 아이는 옥수수 하나를 얻기 위해 서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의 생일 파티 경비를 섰습니다. 저택 밖에 서 있었지만 아니 보였어요. 거대한 케이크가 있었고 산더미 같은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축하했어요. 음식도 가득했습니다. 고기, 생선, 과일, 케이크까지.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오늘 본 시장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김일철 동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철민아, 괜찮아? 네. 거짓말. 내 표정 보면 알아.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철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솔직하게.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초소 뒤편이었어요. 철민아,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일철 동무가 말했습니다. 뭐려? 이 모든 거. 저 안의 풍요로움과 밖의 궁핍함. 우리가 지키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저는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하다니. 일철 동무, 조심하세요. 누가 들으면. 알아. 하지만 너도 같은 생각하잖아. 내 눈빛 보면 알아.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지. 근데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야?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나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으니까요. 일철 동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뭔가 해야 해. 뭐요? 일단 기록하자. 우리가 본 걸 기록해.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야.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는 것도 죄야. 우리는 증인이야. 철민아. 이 불평등을 목격한 증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철 동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증인. 맞아요.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언하는 순간 제 목숨은 끝나는 거였죠.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3년째 경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제 고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행사가 있었어요. 군 열병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참석하는 행사였죠. 저는 행사장 경호를 맡았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탱크, 미사일, 군인들의 행진, 웅장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는 특별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고위 간부들이 있었죠. 저는 뒤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군인들을 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말라 있었습니다. 제복도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힘차게 행진했습니다. 구호를 외쳤죠. 특별석의 간부들은 달랐어요. 살이 쪄 있었고 제복도 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대조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은 군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아이를 모시고 차량으로 갔어요. 그때 한 젊은 군인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군인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쓰러졌죠. 상관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정신 차려. 하지만 군인은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굶주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멈췄어요. 동무, 빨리 오시오. 리성호 동무가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 군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렇게 굶주렸던 적이 있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배급이 부족해서 풀뿌리를 캐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평양으로 왔고 경호원이 되었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저 군인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어요. 같은 군인인데 제 운명은 달랐습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김일철 동무와 술을 마셨어요. 규정 위반이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철민아, 오늘 행사 봤지? 네, 저 군인들 얼마나 굶주렸는지 봤어. 쓰러지는 애들도 있었잖아. 일철 동무가 말했습니다. 일철 동무, 우리도 예전엔 저랬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달라. 우리는 매일 고기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 저 군인들은 여전히 굶주리는데 그는 소주를 들이켰어요. 이게 맞는 거야? 같은 군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철 동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철민아, 나 이거 쓰고 있어. 우리가 본 것들. 저는 놀랐습니다. 미쳤어요? 들키면 총살이에요.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기록해야 해. 이 불평등을, 이 거짓을. 그는 노트를 제게 보여줬어요.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입 식품 트럭, 해외 쇼핑, 명품 선물들, 그리고 거리에서 본 굶주린 사람들, 병원의 참혹함까지. 일철 동무, 이거 지금 당장 태워요.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철민아, 너도 알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통화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철민아. 어머니, 목소리가 약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내 아버지가 아프시다. 광산에서 다치셨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돈 보낼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철민아,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하니? 괜찮다. 우리는 괜찮아. 어머니, 저는 소리쳤어요. 제발 병원에 가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니. 저는 경호원으로 일하며 좋은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죠.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그때 김일철 동무가 들어왔습니다. 철민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철민아, 나한테 돈이 좀 있어. 쓰라고. 일철 동무. 괜찮아. 우리 동료잖아. 아버지 병원비로 써.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아버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나요?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저는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 부모님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일철 동무 말이 맞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저는 화려한 저택을 지키고 해외 명품을 호송하고 특권층의 풍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 고향 사람들은 굶주리고 병들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기록하기로요. 제가 본 것들을 적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군 열병식에서 굶주린 군인들을 봤다. 그들은 쓰러지고 있었다. 특별석의 간부들은 살찌고 웃고 있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썼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4년째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노트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고 제 마음속 분노도 커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일철 동무가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상관에게 물었죠. 일철 동무는 어디 있습니까? 박철민 동무. 김일철은 임무에서 제외되었소. 더 이상 그에 대해 묻지 마시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임무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연행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철 동무의 노트가 발각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의 말을 신고한 걸까요? 저는 두려웠어요.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며칠 후 새로운 경호원이 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일했고 상관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죠. 저는 그를 보며 예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충성스럽고 의심 없고 순수했던 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럽게 노트를 썼어요. 숙소 바닥 밑에 숨겼고 밤에만 꺼내 썼습니다. 일철 동무의 실종이 제게 경고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록했죠. 그해 가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가 탄 차량을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작은 트럭과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였죠. 자전거를 타던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차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차량은 멈춰서는 안 됐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괴로웠습니다. 저는 경호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썼어요. 오늘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쳤다. 한 노인이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지키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다. 2023년 봄이 왔습니다. 저는 5년째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아이는 성장했고 저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철민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광산 사고였다.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평양에 있어서. 어머니는 우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저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경호원은 함부로 평양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광산에서 일하시던 모습, 퇴근하며 제 이름을 부르시던 목소리. 철민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시던 말씀.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제가 평양에서 경호원으로 일하는 거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제가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말이에요. 저는 노트를 꺼내 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광산 사고였다. 적절한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시다 돌아가셨다. 나는 명품 가방을 호송하고 수입식품을 경호하는 동안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게 내가 지키는 나라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저는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거짓을 벗어나는 것. 하지만 어떻게요? 경호원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국경도 모르고 탈출 경로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국경 지역 시찰 임무를 받았어요. 아이가 국경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저는 2023년 12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탈출 경로, 준비물, 타이밍까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일철 동무 사건이 다시 조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노트가 발견되었고 보위부는 그의 동료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심받고 있었어요. 2023년 12월 어느 새벽 무전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박철민 동무, 내일 오전 9시 보위부로 출두하시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제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내일 보위부로 가서 신문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밤 탈출할 것인가? 저는 숙소로 돌아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5년간 기록한 진실이 담긴 노트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탈출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 진실을 알려야 해요. 저는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이 제 마지막 기회였어요. 2023년 12월. 그날 밤은 영하 20도였습니다. 저는 경호복을 입은 채로 숙소를 나섰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순찰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배낭에는 노트와 약간의 돈, 그리고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기차가 있었어요. 함경북도행 화물 열차였죠. 저는 경호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탔습니다. 긴급 임무입니다. 역무원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경호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화물칸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5년간 일했던 도시, 제 청춘을 바쳤던 곳,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어요. 저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검문소가 있었지만 저는 경호원 제복을 입고 있었죠.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저는 무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요.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은 더 가난해져 있었어요. 집들은 낡았고 사람들은 더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철민아,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고 추운 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철민아, 무슨 일이니? 왜 갑자기 왔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 것들, 기록한 것들, 그리고 탈출 계획까지. 어머니는 울었어요.
철민아, 위험해. 들키면 너는.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니께 돈을 드렸습니다. 제가 모은 전부였어요. 어머니, 이걸로 지내세요. 제가 한국 가면 더 보낼게요. 철민아, 나는 괜찮다. 너나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살아만 있어라. 그것만 바란다.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고, 아버지 추억도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옥수수가루로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떠나야 했어요. 어머니, 저 갑니다. 철민아, 조심해서 가거라. 강 건널 때 조심하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마지막 안녕이었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향해 걸었어요. 국경까지는 10km였습니다. 저는 밤에 걸었고, 낮에는 숨었어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어요. 저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죠. 하지만 국경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초소도 보였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기를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손이 찢어졌지만 참았어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섰어. 소리가 들렸어요. 초소에서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쏴!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었어요.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반대편이 가까워졌어요.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제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기어갔습니다. 피가 얼음 위에 떨어졌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는 숨었습니다. 북한 경비원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살았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났어요. 저는 옷을 찢어 동염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저는 중국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도착해야 했어요. 마을에서 저는 한국 선교사를 찾았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그렇게 제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고, 그 후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왔어요. 2024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자유의 땅, 아버지가 꿈꾸셨을 땅.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저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를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가끔 평양이 떠오릅니다. 제가 지켰던 저택, 아이의 얼굴, 김일철 동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철 동무는 살아있을까요?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자라고 있겠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탈출한 것을요. 이제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본 불평등을, 거짓을, 그리고 진실을. 북한은 평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나라였어요. 저는 증언합니다. 경호원으로서 본 진실을요. 화려한 저택과 굶주린 거리, 수입 명품과 풀죽, 최신 병원과 죽어가는 환자들. 이 모든 대조가 진짜 북한이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는 무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지켰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날까지 저는 증언을 계속할 겁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임무예요. 더 이상 거짓을 지키는 경호원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김일철 동무와의 약속이고 아버지에 대한 제 효도이며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인민들을 위한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실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